안녕하세요. 떡티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SFF PC를 빌드하면서 좀 여러 가지 세팅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SFF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언더볼팅에 대한 가이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SFF P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SFF는 통상적으로 20리터 이하의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그림에 있는 두 개는 20리터도 아닌 10리터 이하의 케이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리터를 기준으로 SFF와 그 이상 MFF 그리고 미니타워, 빅타워 등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러한 SFF는 그 사이즈 때문에 미니 ITX 메인보드를 강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고 휴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SFF 최고의 장점은 굉장히 디자인이 이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요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PC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미니 PC 그리고 베어본 PC라고 하는 PC들과 달리 일반적인 PC 부품을 거의 대부분 호환해야 합니다. 5리터 이하의 PC의 경우에는 LP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10리터 이하, 5리터 이상에서 10리터 이하의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픽 카드, 정말 제약이 생긴다고 해도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 정도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그런 PC 형태를 얘기하고요. 다만 이러다 보니까 SFF PC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컴퓨터 부품들이 너무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그리고 애초에 대상이 마니아층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PC보다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동 가격대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보통은 1.5배 정도의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폼디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케이스,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만 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야 합니다. 정품으로 사려면요. 그리고 특수 부품이 필요하게 되고요. 뭐 여기서는 쿨러라던가 아니면 파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쿨링 시스템의 제약이 아주 심하게 생깁니다. 왜냐면 이 PC 자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랭 쿨러나 수랭 쿨러 등의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케이스도 일반적으로는 2열 수랭 쿨러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대장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래서 CPU 쿨러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듀얼 타워형 공랭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라고 불리는 서멀라이트의 PA120 제품입니다. 그 120mm의 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두 개는 각각 25T의 두께를 가지게 되고요. 이 정도면은 뭐 800X3D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AMD CPU 그리고 인텔 CPU 중에서도 이제 265K 같이 15세대 한정으로는 i7까지 커버가 가능한 쿨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제품은 같은 회사의 AXP120 X67 쿨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20mm짜리 펜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쿨러입니다. 하지만 이 쿨러조차도 아까의 25T와는 달리 15T만 들어가게 되고, 보시면 히트싱크가 굉장히 얇습니다. 히트싱크를 포함해서 67mm이기 때문에 히트싱크 자체는 총 52mm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조차도 대부분의 SFF 케이스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67mm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그 쿨러 높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클래식형의 SFF만 일부 들어가게 되고요. 샌드위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랭 쿨러는 들어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서멀라이트의 AXP90 X36 제품인데요. 90mm의 펜이 들어가게 되고 15T 펜 겨우 하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를 포함해서 36mm이기 때문에 히트 파이프는 21mm밖에 되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면 히트 파이프의 개수도 뭐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전성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15세대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TDP 자체가 굉장히 낮은 65W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AMD의 메인스트림급 라인업까지 가더라 AMD의 뭐 라이젠 5
7 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정상적인 스펙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에 대해서 한번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이 기본적으로 개념도 비슷하고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언더볼팅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낮춰서 발열과 전력 소비를 줄이는 최적화 기법이고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클럭을 높여서 CPU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에서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이 뭐 같은 전압에서의 클럭을 높이고 동일한 클럭에서 전압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FF PC에서는 특히나 오버클럭보다는 언더볼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듯이 쿨링 용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열 집중 자체도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쿨러 자체도 이제 소음 같은 경우도 좀 줄여야 하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SFF PC에서는 언더볼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이런 언더볼팅의 주요 목적은 이제 뭐 발열을 줄이고 전력 소비도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PC와 SFF PC에서는 언더볼팅이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성능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요. 전력의 효율성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발열은 사실 2차적인 고려 상황이고 최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압을 낮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CFF PC 같은 경우에는 발열 관리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성능보다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볼팅의 프로세스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클럭을 먼저 정한 다음에 전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버클럭을 해서 내 CPU가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 CPU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서 최대 클럭을 확인을 하고요. 이 최대 클럭에서 점진적으로 전압을 낮추는 전압 다이어트 과정을 거치면서 변성비가 가장 좋은 최적화 지점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 PC에서의 오버클럭 언더볼팅 과정인데요. FF PC에서는 이게 반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일단 쿨러가 감당 가능한 전력 TDP가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전력 리미트 안에서 최대 클럭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렇게 클럭을 올리면서 뭐 전압 같은 거를 상승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PC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AMD가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에 좀 더 유저 친화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뭐 다음과 같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PBO와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AMD 자체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오버클럭과 언더볼팅 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BO는 그냥 이네이블하고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값만 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 뭐 전압이라던가 클럭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맞춰주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라이젠 마스터라는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스에 진입 없이도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오버클럭 언더볼팅에서 좀 두려워하는 루팅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오버클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B 보드에서도 오버클럭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AMD 같은 경우에는 A 보드, B 보드, X 보드가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H보드, B보드, Z보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간급인 B 시리즈 보드에서도 기본적으로 PBO와 커브 옵티마이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메인보드의 중요성이 좀 많이 퍼져서 일반적인 분들도 대부분 B보드 이상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텔을 한번 보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클럭과 전압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텔에서는 이러한 커브 옵티마이저 같은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오버클럭을 해야 된다, 언더볼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동으로 TDP를 제한해야 되고 전압 값을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클럭도 수동 뭐 배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압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AMD에 비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인텔에도 이제 XTU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텔에서 공식으로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서 얘기한 라이젠 마스터처럼 부팅이 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것도 클럭과 전압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AMD 대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Z보드와 일부 B보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B보드는 언더볼팅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에 대한 접근성 자체도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FF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AMD의 전력 관리 설정과 이제 인텔에서의 오버클럭 언더볼팅에서의 단점이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SFF에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언더볼팅과. 그러다 보니까 AMD CPU에서는 전력 관리를 이제 전력을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AMD CPU에서는 TDP 제한을 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AMD CPU에서 전압 그리고 클럭 제한을 거는 소비 전력의 한계를 결정하는 별도의 값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PT, 뭐 TDC, ED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 스펙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DP랑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600X에서는 65W의 TDP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65W의 TDP를 우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TDP를 65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PT, TDC, EDC를 변경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65W TDP에서는 PT가 88W, TDC가 75A, EDC가 150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값이 뭔가 계산을 통해서 유추하는 공식이 아니고 AMD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좀 접근이 좀 어렵고 TDP를 변경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력 제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L1, PL2라고 하는 건데요. PL1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유지 가능한 전력 소비량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TDP라고 했을 때는 PL1과 PL2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PL2 같은 경우에는 터보 부스트 시 단기간 허용되는 최대 전력 소비량이고, 우리가 이제 TDP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딱 요 두 개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바이오스에 직접적으로 그 와트 단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전력 제한을 변경이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SFF 환경에서는 AMD가 좀 더 친화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두 제조사 모두 언더볼팅 난이도는 유사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PBO 자동화 뭐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그리고 클럭 부스트 기능이 있지만, SFF에서는 PPT 값을 직접 조정해야 하고, 물론 이 PPT 값 조정하는 것도 PBO 기능 안에 있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PL1과 PL2 값 조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그리고 두 제조사 모두 나중에 수동 오버클럭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클럭과 전압을 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조사 간의 뭐 언더볼팅에 있어서 인텔이 좀 더 불리하다, AMD가 유리하다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AMD와 인텔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모두 언더볼팅 가이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인텔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언더볼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바이오스의 값을 고치면서 최종적인 언더볼팅 값을 찾아 나가는 기본 편이 될 것이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저것 좀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냥 심화편으로 해서 총 두 편의 영상으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인텔 기반 SFF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케이스 T1 2.5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많이들 쓰시는 모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구교복이라고 부르는 커세어 SF750 ATX 3.0 버전의 커스텀 케이블을 넣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스트릭스 B860i 모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2 265KF i7급 모델로 진행을 할 겁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RTX 5060 Ti 16기가로 할 건데,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작업용 PC로 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VRAM이 높은 16GB 모델을 채택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쿨러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는 ASP90 X53 풀, 우리가 흔히 통굴이라고 하는 모델에다가 녹투와
상단 팬을 교환한 모델을 쓸 거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30이라고 부르는 두 개, 홈디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국민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단 배기 두 개 쿨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32GB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PC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초기 설정부터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MP를 이네이블을 하고 바이오스에서 PCIe를 쳐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PCIe 16 링크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폼디에서 라이저 케이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저 케이블의 버전에 맞는 젠4를 선택을 해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초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에서 파일에서 어드밴스드 벤치마크를 누른 다음에 미니멈 테스트 듀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 오프로 하면 한 바퀴만 딱 돌리게 됩니다. 그럼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시네벤치 점수는 35,714점이 나오게 되고 프리클럭은 5,400이지만 실제 유효 클럭은 P코어 같은 경우에는 5,190 그리고 E코어 같은 경우는 4,597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펙인 5.2GHz와 4.6GHz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패키지 전력 소비량 우리가 흔히 PPT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225W가 나오고 있고요. 전력 제한은 250W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바퀴만 돌렸는데도 96도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10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린 지 한 1분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보시면은 코어 온도가 104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코어 온도도 103도이기 때문에 지금 스로틀링이 이미 걸리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클럭이 지금 일부 클럭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76 그리고 뭐 이 유효 클럭 같은 경우에는 45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분 끝까지 돌려볼게요.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점수는 34,112점이죠. 아까 35,690점에 비해서 1,500점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CPU가 스로틀링에 걸려서 최대 클럭을 지금 계속 뿜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241W 사실상 250W에 근접하지만 250W까지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에 닿기 전에 이미 온도가 스로틀링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250W까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값이 바로 이 CPU, V코어 값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서 CPU 쪽으로 전압을 얼마나 넣어라 라고 요청하는 값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1.51V인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서 실제 CPU 쪽으로 보내주는 전압 값이고 이 값을 우리가 나중에 수동 오버를 할 때 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값도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TDP를 내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쿨러가 감당 가능할지를 알아볼 건데요.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 시네벤치 돌렸을 때 이 코어 온도가 95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DP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F7을 눌러서 어드밴스 모드로 진입을 한 다음에 AI 트위커 쪽으로 가시면은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바꿔야 될 거는 이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과 숏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입니다.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PL1이라는 값이고요. 숏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이 PL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바꿔볼 건데 좀 일단 200W 정도로 한번 주고 좀 더 낮춰서 아예 확 낮춰서 한 150W 정도로 일단 한번 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 이 상태로 시네배치 한번 10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배치 10분을 돌려보고 왔는데 점수가 3800점이면은 거의 10% 이상이 떨어졌네요. 지금 최대 전류 같은 경우에는 164W까지 먹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P코어 같은 경우에는 4.5GHz 그리고 E코어 같은 경우는 4.2GHz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이게 제일 높은 거고 가장 아래쪽 보면은 4.1GHz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러면 온도는 92도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는 조금 성능 쪽에서 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TDP를 조금만 더 올려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TDP를 한
180W 정도까지 한번 조절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쪼끔만 더 올려서 한 95도 정도를 제가 이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W 가면은 쪼끔 불안하고 180W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시네ben치를 돌리고 왔고요. 점수는 32,558점.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에는 약 4,850 정도 터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최대 4,900, 그리고 이 클럭 같은 경우는 4,350 정도까지 클럭이 터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온도인데, 지금 보면 최대 온도가 102도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95도보다 한 7도 정도 높은 편인데, 요 값이 어쨌든 최대 105도까지 걸리진 않으면서 전압을 낮추면서 이제 온도도 낮출 거기 때문에 최대 온도에 도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뭐 TDP는 요 정도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압을 한번 줄이는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를 다시 들어왔고요. 전압을 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셋 모드, 그리고 매뉴얼 모드가 있는데, 사실 두 개가 뭐 동작적으로 크게 달라지면은 안 됩니다. 오프셋 모드는 아까 설정되어 있던 V코어 1.51V였죠. 거기서 이제 오프셋을 실제로 값을 줘서 낮추는 방법이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 전압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나마 좀 접근하기 편한 이제 오프셋 모드로 일단 한번 해볼 거고요. 오프셋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AI 트위커에서 쭉 내려 보시면은 이 액추얼 VRM 코어 인풋 볼티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VRM 코어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에서 요청하는 값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매뉴얼 모드, 오프셋 모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실제 볼트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4V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오프셋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전압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더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프셋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각자 이제 값을 쪼금씩 내리면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보통 시작 같은 경우는 뭐 0.5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0.05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갔던 시스템에서 보통 0.05 정도 낮추면은 뭐 부팅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은 0.05 단위로 이렇게 좀 내리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0.01, 0.02 이런 식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내리느냐 그러면은 이제 시네벤치가 실패하거나 뭐 부팅이 실패하거나 이럴 때까지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0.0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V코어가 1.42V, 그러니까 아까보다 0.1V 정도 지금 줄어든 값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값을 수정하면서 녹화를 한번 중간에 빼먹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P코어 같은 경우에는 5182MHz, 거의 뭐 풀클럭에 가깝게 터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어 쪽을 보시면은 지금 2630MHz, 굉장히 낮은, 원래 4.6GHz에 뭐 2.0은 고사고 아까 1.5V일 때보다도 한참 낮게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미 자동으로 이렇게 전압을 낮추면은 이 코어의 클럭을 확 낮춰서 전압을 낮춰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점수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 코어를 다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스에 다시 진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AI 트위커 쪽에서 아까와 똑같이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은 IACEP Enable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Current Execution Protection이라 그래 가지고, 너무 저전압일 때 뭐 동작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게 아까 이 코어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disabled로 바꿔 주고 나서 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압을 낮춘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돌려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 V코어는 1.45V 보다 아까보다 소폭 줄었고, 그에 따라서 온도도 98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32,301 점으로 아까랑 좀 비교해서 거의 뭐 1% 정도 줄었죠. 전압을 계속 낮춰 나가면 이 클럭도 쪼끔씩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아까 그 오프셋에 점점 계속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뭐 부팅이 되고 시내벤치가 통과되는 선에서 값을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이제 시내벤치가 돌다가 죽는 그런 경우까지 돌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이 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0.1 정도를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줄 예정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PU를 좀 테스트를 해 봤던 CPU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값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서 값을 좀 크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CPU가 어디까지 수율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0.1 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15세대 CPU에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0.105 라든가 뭐 0.1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량씩만 주면서 부팅이 되고 시내벤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이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VA 코어 쪽이 1.25 볼트까지 줄은 상황에서 프리즈가 걸렸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네거티브 값을 0.25 볼트까지 준 상태인데, 요 정도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시스템이 프리즈가 걸리면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프리즈가 걸리거나 혹은 재부팅이 걸리는 경우에는 전압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압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전압이 낮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들 상태라든가 부하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CPU에 굉장히 낮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각 렌더링 세션이 한번 끝나고 다음 렌더링 세션이 시작하는 사이, 요때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압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압을 낮은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도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좀 간단하니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세팅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부하가 낮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너무 낮은 전압을 주지 않는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트위커 쪽에 보면 DIGI vs VRM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메인보드마다 제조사마다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요 CPU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하이어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 세팅은 V 드롭의 리듀스, 그러니까 낮은 전압에서의 드롭되는 전압 자체를 낮춘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값을 좀 높여주게 되면은 부하가 낮은 작업에서도 전압이 낮게 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프리즈 현상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레벨 3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ASUS 기준으로 레벨 5부터 오버클럭이 기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벨 5 정도로 설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달리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점수는 32,501 점, 아까랑 유사한 수준이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94 도까지 찍었네요. 그리고 이제 유효 클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V코어가 아까랑 달리 최대가 1.35 볼트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아까 그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낮은 부하를 거는 작업에서의 안정성을 그 전압을 올려주지만, 반대로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좀 풀클럭에 가까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씩 이렇게 전압이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잘 조정해서 밸런스에 맞게 써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상황에서 전압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제 실제 클럭을 올리기 위해서 TDP를 다시 한번 늘려주는 방향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 이제 TDP를 조금씩 늘려주면서 스윗스팟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 와트니까 조금 크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 200W 정도 주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온 이유가 이제는 전압 설정을 오프셋에서 매뉴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제 매뉴얼과 오프셋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가장 뭐 그래도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전압으로 일정하게 계속 넣어 주려는 특성을 가지고,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인텔이 설정한 F 커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낮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에서 좀 더 낮은 전압이 들어가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프셋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 줄 거고요.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1.25 볼트, 1.26 볼트 정도에서도 좀 정상적으로 10분 시내 벤치가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쪼끔 높은 한 1.3 볼트 정도로 일단은 한번 줘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클럭은 32,000점수는 32,976 점이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101 도로 나오고 있고, V코어는 1.35 볼트가 1.3 볼트가 들어가고 있고, 클럭 같은 경우는 뭐 한 이제 뭐 5,000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 E코어 같은 경우는 4,430 정도 나오고 있죠. 실제보다 한 200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전압하고 TDP를 조정을 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값이 나올 때까지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95 도를 전후를 할 거고, 그 상황에서 클럭을 최대로 높일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TDP를 쪼끔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압을 조금 줄여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그 상황에서 최대 클럭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값을 계속 변경해 나가면서 이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한번 좀 더 값을 조정을 계속해서 스윗 스팟을 찾아 가지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 번 더 해서 왔고요. 일단 순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1.26으로 0.04 볼트 낮춘 다음에 한번 돌려 봤고, 그 상황에서 10분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온도가 한 92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DP를 딱 5 와트만 올려서 205 와트로 동작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지금 보시면은 클럭이 P코어 같은 경우는 5,100이 넘고 E코어 같은 경우는 4,550 이 쪼끔 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이제 점수가 34,306 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한 50 와트 50 메가헤르츠 정도 모자란 거잖아요, 실제 P코어랑 E코어가 이제 순정 상태 맥스 클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맥스 클럭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맥스 클럭을 본 상태에서 온도가 어떤지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DP 210까지 한번 올려서 돌려보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클럭이 5,186 뭐 5,190, 사실상 뭐 풀클럭 터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클럭 같은 경우도 4,596 정도 나오고 있고, 점수는 34,772 점이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하드웨어 인풋 끄고 돌리면은 35,000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일단 94 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세팅하면은 아마 앞으로 실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30분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TM5로 뭐 안정화라든가 이런 거 뭐 진행해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전압을 쪼끔 올린다든가 TDP를 좀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더볼팅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언더볼팅 이전에는 1.51 볼트의 기본 전압이 걸리던 것이 언더볼팅 이후에는 1.26 볼트로 약 16.6%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TDP 같은 경우에도 언더볼팅 이전에는 250 와트 이제 기본값으로 주어지던 것을 언더볼팅 이후에 210 와트까지 내리면서 16%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네벤처 10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 이전에 스로틀링이 9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34,112 점이었던 것이 언더볼팅 이후에는 34,772 점으로 101.9%, 즉 2%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 이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죠. 1분 내에 맥스 값을 찍었기 때문에. 하지만 언더볼팅 이후에는 10분을 돌리더라도 최대 94도 전도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CPU 클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거의 맥스 클럭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압과 TDP만 조정해서 언더볼팅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으로 오버클럭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전성비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LP 쿨러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풀클럭을 터뜨릴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네, 이렇게 인텔 시스템을 이용한 기본편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케이스로 사용한 이제 N케이스 T1 2.5 모델이 9.9 리터 정도의 10 리터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충분히 작지만 SFF에서는 극한 환경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로 극한 환경 뭐 LP 그래픽 카드를 써야 하는 5 리터 환경에서는 이보다 쪼끔 더 세밀한 조정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맥스 클럭을 찍는 것도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AMD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언더볼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와 함께 온도나 전압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킬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